그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항미원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미원조라는 말이 국내에서 버젓이 쓰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항미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이 붙었어요. 그는 우리나라의 한 도시의 길에 이름이 붙고 동상이 생기고 생과 성역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그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6.25 전쟁에 대한 중국 측 시각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항미원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 홍보 포스터 좀 보세요. 항미원조? 이게 뭐야?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돕는다는, 그러니까 조선을 돕는다는, 북조선을 중국 측의 일방적인 프로파간다, 선전 문구입니다. 근데 침략 전쟁의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고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중국 측 입장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침략을 당한 건 우리예요. 6.25는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고 저지른 침략 행위입니다. 을미사변 때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우슈비츠에서 히틀러 입장을 생각합니까? 왜 아예 북한 어린이를 내세워서 조국 해방 전쟁인지 생각을 해보자고 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미원조라는 말이 국내에서 버젓이 쓰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남 화순군에 가면 항미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이 붙었어요. 이것은 정율성이라는 사람의 생가인데, 그는 우리나라의 한 도시의 길에 이름이 붙고 동상이 생기고 생과 성역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도대체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기와 국적에 따라서 표기가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1번 정율성, 2번 정률성, 3번 정의청. 일단 1번 정율성에 대해 알아보죠. 전라남도 광주군 부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이죠. 아명은 정부은이었다고 하고 14세 때인 1928년 개신교 계열인 숭일소학교를 졸업했고 1929년 전주신흥학교에 입학했는데 1933년 중퇴했습니다. 의열단에 가입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 봄에 서해를 건너 중국 난징으로 갔습니다. 셋째 형 정의은이 조선공산당원이었어요. 같이 갔습니다. 의열단에 조선혁명 간부에 입학해서 1934년 4월 제2기로 졸업했습니다. 좀 남다른 이력이 드러납니다. 이 무렵 예체능 계열이었어요. 난징과 상하이를 오가면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을 배웠습니다. 나는 선율로서 성공하겠다 뜻의 율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또 의열단 설립자인 김원봉이 지어준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936년 첫 작품인 5월의 노래를 작곡하며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 본거지인 예난에 가서 공산당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연안이라고 해서 북한의 연안파라고 있었죠. 여기서 최대 인생 전환점을 맞습니다. 공산당 거물 저원라이 주은래의 양로를 알려진 정설송,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딩쇠숭과 만나서 1941년 결혼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딩쇠숭은 훗날 중국 정부에서 외교관, 정보요원, 언론인, 사업가 등으로 활동했으며 첫 여성 대사로서 주 네덜란드, 주 덴마크 중국 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다양한 직업을 포괄하는 단 한 가지 용어는 공작원일 것입니다. 1939년에 정율성은 그의 음악 인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팔로군 행진곡입니다. 이것이 현재 흔히 중국의 제2국가다라고 불리는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입니다. 13억 대륙 인민의 마음을 움직인 음악가 같은 이런 수사가 그한테 붙었어요. 이 노래를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제2국가를 한반도 출신 중국인이 작곡했다는 것이 왜 우리한테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우리의 상국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반동의 무리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마오쩌둥의 기치를 높이 날리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 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벅차고 웅장해진다면은 나 왜 그러지? 그럼 스스로 의심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공산당원으로서 정일성의 활동 이력은 뚜렷합니다. 반면에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는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요. 아내의 회고록에 난징에서 도감청 업무에 종사했어요. 이런 정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정일성에 대한 서운 심사를 국가보훈처가 담당했습니다. 결론은 정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서운은 부결냈습니다. 심지어 당시는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상당히 친중 경향이 있던 찾을 수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제2장 정률성입니다. 이건 북한의 표기죠. 정률성이라는 거는 북한군 군관으로서 서울 침략에 일조합니다. 1945년 8월에 일제가 항복하자 예난에 있던 8로군 본부는 김무정이 지휘하는 조선의용군이 조선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중국 공산당에 예속시키려는 음모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인이 됩니다. 북한 국적을 가지고 북한 표기대로 정률성이 되는 거예요. 정률성은 1945년 12월에 평양에 도착해서 조선노동당 황해도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장을 지냈고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에서 협주단을 창설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조선인민군 협주단입니다. 정률성은 북한의 육군 소주하 신분으로 조선인민군 행진곡, 두만간 대합창 등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30여 곡을 지었습니다. 1948년 2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정식 수립되기 전에 1946년 2월에 38선 이북에 생긴 사실상의 정부가 북조선인민위원회였어요. 그때 이제 정률성은 평양음악대학의 설립에 참여해서 1949년 개교와 함께 작곡부 부장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음악으로서 사회주의 조국의 수립에 가열찬 이익을 담당한 위대한 혁명동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단 휴전선 북쪽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그럼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률성은 뭘 했나? 북한 침략군의 일원으로 서울까지 함께 밀고 내려왔습니다. 1950년 9월에 저원라이가 김일성에게 서신을 보내서 정률성 동지를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정보요원이었다고 그랬죠. 아내가 딩쇠숭 남편이 나 때문에 북한 사회 주류가 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률성이 한정금이란 소프라노 가수와 바람이 난 것을 딩쇠숭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예난파 중에서 북한에서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극소수 인물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숙청당할 때 귀환했기 때문에. 숙청당하기 전에 다시 와요. 이번에는 정리청입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중공군 군관으로서 옵니다. 1950년 12월에 한반도를 건너오죠. 국적이 이제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고 중국인민지원군, 즉 중공군 소속이었으니까 이제 함부로 북한 정부에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중국 측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전쟁은 정리청의 창작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침략전쟁에서 정리청이 어떤 걸 쓰냐.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인민유격대 전가, 공화국 기치 휘날린다. 우리는 탱크 부대, 지원군 10찬,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 고치를 위해서요. 1951년 일사후퇴 때 정리청은 이번엔 중공군 장교로서 서울에 주둔합니다. 또 서울 침략. 근데 중공군 장교라는 신분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중공군 군복을 입은 채 관공서와 유력 인사의 사택을 수색하고 다닙니다. 뭘 하려고요? 종묘제례학과 연례학 같은 조선 궁중악보를 뺏어서 중국으로 돌아갈 때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탈이자 무단 반출이었어요. 오히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쪽은 아내인 딩쇠숭이었어요. 남편인 정리청이 훔쳐갔던 종묘제례학 등 2부 18집 분량의 악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1996년에. 이후 정리청은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예난파로서 1956년 8월 종파 사건 때 숙청을 피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뭐 했냐. 베이징 인민예술국원 합창대 부대장 등을 지내면서 인민해방군 평양을 수시로 방문하고 공산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많은 군가를 지었습니다. 6.25 당시 중공군 총사령관이었고 마오쩌둥을 비판한 팽덕회 펑더화이 라인이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때는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업적 때문에 비교적 큰 고초를 겪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화혁명기에 정리청은 마오쩌둥의 시 20여 편에 곡을 붙였는데 그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기백이 넘쳐 흐르는 교향악으로 중국 혁명사의 최고탑이란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고 문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리청은 복권됐습니다. 중공 창당 5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해 12월 7일 베이징 부근의 한 운하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 낚시는 문혁기에 생긴 취미였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낚시하던 중에 심장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62세였습니다. 중국의 국립묘지격인 바바오산, 팔보산 혁명공묘에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상이 있어요. 제4장. 사후가 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1988년에 정리청의 팔로군 행진곡은 중국에 정식 군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1989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그 생애를 그린 장편 영화 음악가 정률성의 제작이 시작돼서 3년 뒤에 개봉됐습니다. 2002년 중국에선 정리청 부부의 사랑을 그린 영화 주향태양, 태양을 향해 달려라가 상영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중국 정부가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을 선정했는데 역시 정리청이 꼽혔습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한 도로가 정율성로가 됐어요. 2017년 12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중국 베이징 대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광주시에는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다. 한중의 인연을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율성이 잠시 다녔다는 전남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에서는 정율성 교실을 설치했고 벽면에 대형 정율성 벽화를 그렸어요. 지금은 철거됐습니다. 자, 정율성로 입구에 있던 정율성 동상이 또 있었는데 2023년 10월에 한 고수 인사가 강제로 철거를 했습니다. 2005년 광주에서 정율성 음악제가 시작됐는데 2023년까지도 정율성 음악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렸어요. 광주 MBC가 주관한 정율성 동요대회에선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정리청 작곡 노래를 대회 지정곡 중 하나로 삼아서 아이들이 부르게 했는데 이 원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바람이 오성홍기를 휘날리고 이 원가사를 어떻게 바꿨냐? 아침마다 우리는 책가방 메고 해괴한 번역입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자, 광주광역시와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정리청의 선양사업과 기념시설 위해서 세금 177억 원을 썼습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공원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비판에 부딪혀서 중단 상태인데 간간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텐데 이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때 북한인 정률성이었으며 지금은 한국에서 정율성으로 불리는 중국인 정리청은 평생을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바치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행적 대한민국 보훈처로부터 부인됐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한 번은 북한군으로 한 번은 중공군으로 서울 침략에 동참한 전범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멋대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약탈한 약탈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중국과 북한의 국가를 작곡해 양국 군인의 사기를 고취해 적국인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였습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그 군관을 들으면서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침략의 대상은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니라 우리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나 한중 수교 직후에 1990년대 초에 중국 3대 음악가인 천재 작곡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대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 3대 음악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한중 교류를 대표하는 인물처럼 잘못 인식됐습니다. 이후 정리청의 행적과 정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당혹해했고 일부 기념부는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도 여전히 뭐가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수십억 들인 기념사업이 방치되고 있어요. 논란이에요. 이런 운운한 뉴스 기사에서 한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 행적을 문제 삼아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국익과 식용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뭐라고요? 아예 김일성하고 마오쩌둥도 기념사업에 추가하면 더욱 국익과 실용주의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강원도의 중부전선에 6.25 전적지 곳곳에
항미 원조 기념물을 만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억수로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걸 강원도에서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관광 수익이 좋아도 우리는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서 싸웠다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신들 차립시다, 여러분.